북한의 한 전직 당 간부가 가족의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금지된 행동을 결심했습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 회령시에서 밤낮 없이 감시와 숙청의 공포에 시달리던 그는 아내와 어린 딸을 위해 목숨을 건 탈북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강을 건너고 국경을 넘는 죽음의 여정 속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배신과 맞닥뜨리며 가족과 헤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겪게 됩니다. 과연 전직 당 간부였던 그는 어떻게 이 지옥 같은 여정에서 가족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회령시의 밤은 참 춥고 무서웠습니다. 창밖은 어둠뿐이었고 간혹 불어오는 칼바람 소리가 낡은 창문을 흔들었지요. 제 이름은 박철웅입니다. 한때는 당 간부였지요. 하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었겠습니까? 고난의 행군 이후로 이 나라는 더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끔찍해졌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저들 맘에 들지 않아 숙청될지, 언제 끌려가 아오지 탄광 같은 곳에 박힐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국죄어왔어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시뻘건 불덩이가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았지요. 회령시 전체가 거대한 감옥 같았고 모든 인민반장들이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었더랬습니다. 우리 영희는요, 내 아내 영희 말입니다. 그녀는 장마당에서 겨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추운 날씨에 손발이 얼어터지도록 일해도 하루 벌어 하루 먹기 바빴지요. 쌀 한 톨, 강냉이 한 줌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딸 은별이는 어떻겠습니까? 그 작은 아이가 꽃제비 신세로 전락할까봐, 길바닥에 나앉아 구걸이라도 하게 될까봐 그게 저를 가장 괴롭혔습니다. 밤새 딸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있으면 제 심장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정말이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전부터는 나라 안에서 심상치 않은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고 지도층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고 뭔가 크게 무너져 내릴 조짐이 보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운이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낡은 건물이 서서히 금이 가듯 이 체제도 언젠가 와르르 무너질 것이라는 불안한 예감이 들더군요. 그게 제게는 절망이면서 동시에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 못 이루는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내 가족을 살리려면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아야만 한다고요. 이 땅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마치 썩어가는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저는 다른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이 땅을 떠나는 것, 탈북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발각되면 죽음뿐이고 성공한다 해도 앞날은 캄캄했지요. 하지만 은별이의 눈망울을 보면, 영희의 마른 손을 보면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오직 가족의 생존과 자유, 그것만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불안한 밤의 그림자 속에서 저는 가장 위험하고도 간절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모든 것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 밤은 말입니다. 정말이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지독한 밤이었을 겁니다. 온 하늘이 번개에 찢어지고 귀청이 터질 듯한 천둥이 꽝꽝 울려 퍼지더군요. 폭우는 또 어떻고요? 세숫대야로 물을 들이붓는 것 같았어요. 보이부 놈들의 눈을 피해 탈출하기엔 이런 날씨가 제격이라고들 했지만 막상 닥쳐보니 이건 뭐 하늘마저 저희를 버린 것 같았지 뭡니까? 아내랑 은별이를 데리고 산길을 내려가는데 빗물에 흙탕물이 질척거려서 발이 푹푹 빠지더군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오직 번개 불빛에 의지해 걸었지요. 은별이는 제 조끼 속에 얼굴을 파묻고는 덜덜 떨었어요. 아바이 무서워요. 집에 가고 싶어요. 어린 것이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제 가슴이 다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지요. 여기가 바로 죽음의 문턱 두만강이었으니까요. 강가에 도착하니
얼어붙은 강물이 번개 불빛에 잠깐씩 번쩍이는데 그 차가운 기운이 벌써부터 살을 파고드는 것 같았어요. 얼음이 완전히 얼어붙지 않아 중간중간 시커먼 물이 출렁이는 게 보이더군요. 제가 먼저 조심스레 발을 디뎠습니다. 얼음이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천둥소리 사이로 섬뜩하게 들려왔어요. 아내랑 은별이 손을 꼭 잡고 제가 앞장섰지요. 차가운 강물은 발목까지 차오르는데 그 냉기가 온몸으로 번지면서 뼈속까지 시려왔어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지요. 그때였습니다. 꼼짝마 하는 외침과 함께 어둠 속에서 섬광이 번쩍이더군요. 보이부 놈들이 강 건너편에서 저희를 발견한 겁니다. 이어지는 총성 따당, 따당 하는 소리가 빗소리와 천둥소리를 뚫고 들려왔어요. 총알이 바로 옆 강물에 철퍼덕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시겠습니까? 정말이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지 뭡니까? 은별이는 비명을 지르며 아내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아내는 이를 악물고 은별이를 끌어안은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두려움보다 더 큰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이 악물고 소리쳤습니다. 어마이, 은별아, 뛰어, 뒤돌아보지 마. 제 손을 잡은 아내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저는 그 손을 놓을 수 없었지요. 총알이 빗발치는 강물 위를 얼음과 차가운 물을 허우적거리며 필사적으로 나아갔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얼음이 깨지는 소리, 총알이 튀는 소리, 은별이의 흐느낌이 섞여 온몸을 짓눌렀어요.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나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지만 두 아이와 아내를 위해서라도 여기서 멈출 순 없었지요. 길에서 저는 그 죽음의 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강을 건너고 나니 정말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에다. 밤새도록 차가운 강물에 몸을 맡기고 죽을 힘을 다해 헤엄쳤잖습니까? 드디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그 안도감이란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에다. 온몸이 덜덜 떨리고 발엔 감각이 없었지만 마음만은 한없이 가벼웠지요. 그때였습니다에다. 미리 약속된 브로커라는 사람이 우리를 마중 나왔습니다에다. 처음엔 얼마나 친절한 척을 하던지 모릅니다. 먹을 것도 좀 주고 따뜻한 곳에서 잠시 쉬게 해주더랬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은 오래가지 못하더군요. 며칠 지나지 않아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에다. 약속했던 돈으로는 어림도 없다면서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지 뭡니까? 우리가 가진 얼마 안 되는 폐물까지 다 내놓으라고 아내는 울면서 애원했지만 그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덫에 걸린 기분이었습니다에다. 중국 땅도 마냥 안전한 곳은 아니더군요. 가는 곳마다 낯선 사람들, 그리고 공안이라는 중국 경찰이 눈에 불을 켜고 탈북자들을 찾고 있었습니다에다. 쥐죽은 듯이 숨어 지내야 했고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에다. 낯선 중국어는 귀에 박히지도 않고 그저 그림자처럼 숨어 다니는 신세였지요.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공포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여기저기 옮겨 다니게 했는데 그럴 때마다 늘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에다. 어느 날이었습니다에다. 브로커가 우리를 차에 태우고 어딘가로 가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공안 차량이 들이닥치지 않겠습니까? 사방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들이닥치는 공안들의 모습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에다. 그놈이 우리를 팔아넘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돈 몇 푼에 한 가족의 목숨을 팔아넘긴 거예요. 아내는 비명을 지르고 아이들은 울고불고 차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에다. 브로커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지요. 공안들이 문을 열고 달려드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의 손을 잡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에다. 낯선 골목길을 미친 듯이 달렸지요. 뒤에서는 공안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신없이 도망치는데 그만 아내와 아이들이 다른 길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에다. 제 눈앞에서 멀어지는 가족의 뒷모습을 보면서도 잡히지 않으려고 그저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에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안전할지 살아는 있을지 그 생각에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에다. 혼자 남은 저는 그 길로 낯선 중국 땅을 헤매게 되었습니다에다.
가족을 찾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앞만 보고 달렸지요. 하지만 사방천지 공안의 눈을 피해 숨는 것도 한계가 있더군요. 굴주림과 추위, 그리고 언제 또다시 잡힐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저는 그렇게 끝없는 도주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 배신자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다가 그만 우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정신없이 뛰는데 뒤에서 들려오는 총소리가 귀청을 찢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바이와 내가 영희와 은별이를 놓친 건 한순간이었지요. 발밑에 흙바닥이 미끄러워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습니다. 밤은 또 어찌나 캄캄하던지 앞을 분간하기조차 어려웠어요. 내래 철옹입니다. 그날 밤의 공포는 지금 생각해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저 앞만 보고 달렸어요. 내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고 폐는 터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우리 영희와 은별이가 혹시라도 뒤에 잡혀 있을까봐 아니면 어디 다쳤을까봐 그 생각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동무 그 심정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오직 영희, 은별아 하고 목이 터져라 부르면서 미친 사람처럼 헤매고 다녔습니다. 희미하게 들리는 게 짖는 소리나 저 멀리 비추는 인적 없는 불빛 하나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혹시 보이부 놈들이 아닐까? 혹시 나를 찾는 소리는 아닐까 하면서 말입니다. 그때 영희는 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나중에 들으니 영희는 은별이를 꽉 안고 숲속 깊은 곳으로 숨었더군요. 어린 은별이가 자꾸 훌쩍거리니까 영희가 제 손으로 은별이 입을 막고 조용히 해, 애기야. 엄마 믿지? 하고 속삭였다고 합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작은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딸아이를 달래는 영희의 마음은 또 어떠했을까요? 주변에선 매캐한 흙먼지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짐승 소리가 들려왔을 테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고함 소리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을 겁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치는 것만 같았지요. 그렇게 한참을 헤매다가 새벽녘이 다 되어서야 나는 익숙한 길가에서 영희와 은별이를 찾을 수 있었어요. 쓰러지듯 서로를 얼싸안는데 은별이가 아바이, 엄마 하면서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희의 얼굴은 흑투성이었고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말없이 서로의 얼굴만 쓰다듬는데 그 순간의 안도감과 동시에 밀려오는 절망감이란 동무, 우리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낡은 건물 한 채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기댈 곳도 숨을 곳도 없는 말 그대로 무인지경에 내던져진 기분이었지요. 우리는 굳은 얼굴로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아바이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더는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그대로 죽음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곳은 더 이상 우리가 살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눈빛으로 서로에게 약속했어요. 이제는 정말 물러설 곳이 없다고 기어이 자유를 찾아 다음 여정을 떠나야 한다고요. 온몸에 힘을 쥐어짜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지쳐 쓰러질 것 같았지만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중국에서 또 다른 브로커를 만났지 말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 보고 이제 베트남으로 넘어갈 차례라고 하더군요. 중국도 힘든 고난의 행군이었지만 베트남 국경을 넘어 라오스 정글로 들어서는 순간 정말이지 다른 세상 같더라고요. 숨쉬기조차 힘든 습기가 온몸을 짓눌렀어요. 끈적거리는 공기 때문에 옷은 항상 축축했고 땀은 비 오듯 쏟아졌지 말입니다. 맹렬한 모기 때는 어찌나 달라붙던지 밤낮으로 피를 빨아대는데 온몸이 벌겋게 부어올랐습니다. 간지러움을 참다 못해 자꾸만 긁었더니 상처가 나고 굼기도 했지요. 독충들도 무서웠어요. 발밑에서 스르륵 기어가는 뱀을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브로커는 항상 조심하라고 자칫하면 큰일 난다고 신신당부하더군요. 숲은 너무나 울창해서 해조차 제대로 들지 않았고 정글 특유의 퀴퀴한 흙냄새와 풀냄새가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국경 수비대의 눈을 피하려고 우리는 낮에는 숲속에 몸을 숨기고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더듬더듬 걷는데 한치 앞도 보이지 않으니
발을 헛디뎌 넘어지기 일쑤였어요. 아이들은 지쳐서 걷는 둥 마는 둥 했고 저도 남편도 기진맥진해서 한 발짝 떼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며칠 밤낮을 그렇게 걸으니 체력은 바닥이 났고 정신력도 한계에 다다랐지 말입니다. 물도 귀하고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아 배고픔에 시달렸어요. 어쩌다 빗물을 받아 마시거나 풀뿌리를 캐 먹으며 연명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이가 열이 펄펄 끓어오르는데 약도 없고 병원도 없으니 그저 안고 밤새도록 울기만 했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 아닌가, 정말이지 앞이 캄캄했지 말입니다. 그때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 우리 애들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이런 고생 시킬 수는 없지 않나.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서로를 의지하고 또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자유라는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 불씨 하나로 이 험난한 정글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나아갈 수 있었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고난의 행군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우리는 그저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뿐이었어요. 우리가 발을 디딘 곳은 정말이지 남녘 땅이더군요.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공기부터가 달랐습니다. 북녘에서 맡던 흙냄새, 연탄 냄새 같은 건 없고 뭔가 다른 냄새가 나더라고요. 자유의 냄새랄까요? 아이들도 처음에는 얼떨떨해서 제 옷자락만 꼭 잡고 있었지요. 아내도 눈시울이 붉어져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주위를 둘러보더군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또 잡힐까봐 밤낮으로 숨죽이며 도망쳤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허리 굽혀 인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찡해 오더군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또 달랐어요. 아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곳이었죠. 번쩍거리는 건물들, 끝없이 오가는 차들, 사람들마다 손에 쥐고 있는 작은 기계들. 다들 왜 그렇게 바쁘게 걸어 다니는지, 뭘 그리 열심히 보고 있는지 정말이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요로움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도 제 마음은 마냥 편치만은 않더군요. 굴주림에 허덕이던 지난날의 기억이 자꾸만 저를 따라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게 꿈은 아닐까? 곧 깨어나면 다시 그 지옥 같은 현실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자꾸만 밀려왔어요. 아이들은 처음 보는 과자나 음료수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신기해했지만 이내 고개를 푹 숙이곤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해맑게 웃고 떠들지 못하고 여전히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제 옆에 바싹 붙어있는 모습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하더군요. 아내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서도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철옹동무 저 사람들은 왜 저리도 행복하게 살까요? 우리는 언제쯤 저 사람들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묻는 아내의 눈빛에는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자유를 찾았지만 여전히 남은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지요. 아내와 저는 밤마다 아이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한테는 저런 고통 물려주지 맙시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힘주어 말하더군요. 그 따뜻한 손길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 가족 서로를 의지하며 이 낯선 땅에서 어떻게든 뿌리 내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젠 정말 자유를 위한 싸움이 시작된 거더군요. 여기 와서 사는 게 말입니다. 정말이지 쉬운 일이 아니더구만요.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모든 게 한순간에 다 풀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새로운 숙제를 잔뜩 받은 기분이랄까요? 처음에는 아버지로서 어깨가 참 무거웠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급했지 않겠습니까? 공장이나 식당 같은 데서 일자리를 알아봤는데 말투도 다르고 북에서 배운 기술은 여기서는 쓸모가 없으니 쉽지 않더군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우리 가족 먹여 살려야 하는데 이 악물고 버텼지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갖 굳은 일을 마다치 않았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도 퇴근길에 아파트 불 켜진 걸 보면 아, 내가 이 땅에서 우리 가족을 지켜내고 있구나 싶어서 마음 한편이 찡하더라고요. 영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별이 학교 생활 챙긴다고 매일 학교를 들락거렸어요. 교과서도 다르고 아이들이 쓰는 말도 달라서 은별이가 처음엔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영희는 학교 선생님하고 상담도 하고 밤늦게까지 은별이 옆에 앉아서 숙제도 봐주고 그러더군요. 아시겠습니까? 엄마의 마음이란 게요. 자식 잘 되라고 고생하는 건 어디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 은별이는 또 얼마나 대견한지 모릅니다. 처음엔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어색해하고 저녁마다 엄마, 왜 우리는 다른 애들이랑 달라? 하고 묻는 통에 영희랑 저랑 마음이 참 아팠지요. 그래도 우리 은별이는 영리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점차 밝아지더군요. 학교에서 겪었던 이야기도 조잘조잘 이야기해주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래도 가끔은 혼자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을 보면 혹시 아직도 마음속에 아픔을 숨기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물론 저희도 부부싸움도 하고 때로는 답답해서 소리 지르기도 했습니다. 북에서 살던 방식이 몸에 배어 있으니 여기 와서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기가 힘들더라고요. 사소한 습관부터 말하는 방식까지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딪힐 때도 많았지요. 특히 영희는 과거의 기억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문득문득 공포에 질려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영희 손을 꼭 잡아주면서 여기는 괜찮아. 이제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해 하고 말해줬습니다. 저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도 가끔은 꿈에 나타나는 감시의 눈빛 때문에 식은땀을 흘리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말입니다. 저희는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지요. 밥상머리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주말에는 같이 가까운 공원에라도 가서 바람을 쐬고 그런 소소한 일상 속에서 우리 가족의 마음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완벽하게 잊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이제 서로를 보며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가족은 이곳에 와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지요. 텔레비전에서 보던 남조선 세상이 이렇게 다를 줄은 정말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여기 분들이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아이들도 학교에 잘 적응하고 저와 아내도 일자리를 찾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밥상에 김치와 고기가 오르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었어요. 밤마다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의 불빛을 보면서 아, 정말 제가 꿈꾸던 세상이 여기였구나 하고 생각하곤 합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살게 되니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아려옵니다. 여전히 그곳에서 고통받는 우리 동포들 생각해요. 저희 가족만 이렇게 자유를 누려도 되는 건가 하는 미안함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결심했습니다. 숨죽이고 살아왔던 저희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기로요. 비록 가슴 아픈 기억이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그곳의 실상을 알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알리는 것이 저희의 남은 목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살던 고향은 함경북도였습니다. 거긴 말입니다. 겨울이면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몰아치고요. 강냉이밥 한 그릇 먹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배고픔은 늘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도 제대로 된 공부는 못하고 매일같이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 찬양만 배웠지요.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하면 반동으로 몰려 끌려가거나 온 가족이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공포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밤마다 보이부 차가 동네를 후고 지나갈 때면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신고라도 할까봐 옆집 사람하고도 속 시원히 이야기 한번 못 해봤어요. 서로 감시하고 의심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탈북을 결심한 것도 더 이상 그런 삶을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두만강을 건너던 그 밤은 말입니다. 아직도 제 꿈에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차가운 강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강물은 거세게 흐르고 밤하늘에는 별조차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보초병에게 발각될까봐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추위에 떨면서도 제 품에 꼭 안겨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고요. 그 아이들의 작은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기억이 아직도 손에 생생합니다.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저희는 이를 악물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국경을 넘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지만 거기서도 저희는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잡히면 다시 북송되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늘 따라다녔어요. 낯선 곳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숨바꼭질하듯 지내며 저희는 매일같이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대한민국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저희는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곳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먹고 원하는 곳으로 가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은 이제 학교에서 역사도 배우고 과학도 배웁니다. 무엇보다도 거짓이 아닌 진실을 배웁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어요. 생기가 돌고 호기심으로 반짝이는 그 눈을 볼 때마다 저희가 겪었던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저희의 이야기는 어쩌면 너무 아프고 슬픈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이야기를 통해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존재한다는 것을요. 그곳에 남아있는 우리 동포들도 언젠가는 저희처럼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요. 저희는 말입니다. 단지 탈북민이 아니라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증언이 그곳에 갇힌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언젠가 저희가 누리는 이 자유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가족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라고 믿어요.